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270명이 쏟아지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확산세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게 축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에너지는 지난 5월 달에 이태원 클럽발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다수가 양산이 됐거든요. 이어서 8월과 9월을 거치면서 2차 대유행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됐다. 근데 여기에다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한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역부족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발 유행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의 확진자도 역대 처음으로 500명을 넘는 등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에 맞춘 더욱 치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일단 지금은 치밀한 방역 대책도 대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시설들에서는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곳에서는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이 실제로 지금의 꼬리를 물고선 계속 감염이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한시적이나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PCR 진단법만 가지고는 통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일단 선별적인 진단검사, 그러니까 확진은 아니고요. 선별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라도 항원 진단 키트 시스템을 조금 1차적으로 도입하고 예.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PCR로 확진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병상 배치를 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컨테이너 임시 병상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병상 부족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임시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상당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코로나 중환자 거점 전담병원을 빨리 설치를 하거나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중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환자들을 일단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하고 장비 부분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설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력과 장비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생활치료센터 자체도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수용시설, 대표적으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를 해서 더 생활치료센터의 수를 늘려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빨리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백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2, 3월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접종은 빨라야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 현재 예.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되려면 내년 2, 3월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결과 분석도 해야 되고 국내로 공급되려면 시약처 심사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게 보통 한 3월, 4월 정도로 제가 보고는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빨라야 내년 4월, 늦으면 5월 달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일단 물량 자체도 1,0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접종할 수 있는 물량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분기쯤에 접종이 시작되면 그리 늦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뒤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백신 자체가 화이자나 모더나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들에서 먼저 선구매를 다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물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선구매 시점이 늦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그 사이에 접종할 수 있는 텀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미 FDA가 안전성이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계약을 체결해서 가장 먼저 맞을 것으로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효능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능 부분은 물론 지금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0.5도스 플러스 1도스 그리고 1도스 플러스 1도스 이렇게 두 세트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0.5도스를 1차 접종하고 1도스를 접종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90%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 치면 화이자나 모더나하고는 비슷한 수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단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이다 보니까 이 효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월 달에 임상시험 단계에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중단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약사 측에서 물론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임상을 제기했는데 과연 그런 건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백신이 도입되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먼저 접종하는 쪽으로 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나 어린이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은 그 다음이라는 건데 백신 접종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위험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 인력들과 일부의 그 공무원들 대인 접촉이 많은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접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